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괴물 탱크. 2. 비밀 파라미터가 공개됩니다. 3. 공동 개발의 중요한 파트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계약의 이면은 더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최근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K3 전차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K3 차세대 전차 사업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폴란드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K3 전차 도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만약 협력이 확실하다면 다른 모든 경쟁 전차를 압도할 만한 괴물 스펙의 전차가 한국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 차세대 전차인 K3까지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계약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방산 계약을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20조에서 많게는 40조 원에 달하는 한국 무기가 유럽으로 수출될 전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K2 전차입니다. 종주국인 한국이 도입한 물량보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인 1000대를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K2 전차를 일부 변형한 모델 180대를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결정 지으며 한국 K2 전차의 수준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실 이번 계약에 대해서 폴란드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했는데요. K2 전차를 1000대씩이나 구매하는 것이 돈 낭비라는 의견이었죠. 4만 폴란드 언론은 전차를 1000대나 구매해도 전쟁에서 제대로 써먹지 못할 것이라며 폴란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전차는 퇴물 취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선거 차원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선보인 드론에 비해 모자란 모습을 보이면서 전차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잡아먹은 것에 비해 실제 성과는 없다는 차원에서 많은 비난을 산 것입니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발전 및 변형이 가능한 드론 제품에 비해 전차 제품은 원하는 수준을 생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전차 무용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을 비롯한 전차 타겟-특화 무기들의 등장 역시 전차의 입지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라고 칭송받은 대전차 무기 제블린. 전쟁 초기 약격한 공을 세우며 러시아 진군을 막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창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덩그러나 서 있는 전차는 제블린의 좋은 먹잇감이었는데요. 결국 제블린만 있어도 전차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 수입해 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전차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전쟁의 주인공은 전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드론이나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로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도 도시를 포위하고 화력을 쏟아 무력화시키는 일에서는 전차를 따라갈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장기간 저항을 했던 도시 헤르손의 경우에도 여러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진군을 막았지만 러시아 전차의 무차별 포격과 장기간의 화력 집중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지역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가장 많이 요청한 무기가 바로 전차였습니다. 화력이 뒷받침되었다면 충분히 도시를 지킬 수 있었겠지만 군대의 화력, 특히 전차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진군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을 대두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최신식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낸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수입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 그런데 알고 보니 폴란드의 무기 쇼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도입될 K3 전차 사업에도 폴란드가 개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는데요. 폴란드군이 현재 도입할 예정인 K2 전차의 개량에도 욕심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싶다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한국 방산 무기 외에도 다른 무기들이 폴란드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 육군 소속 크지시토프 푸아테크 처스토프타텍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K2P를 한국과 같이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K3 전차 개발까지 한국과 폴란드가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사 관계자 입에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K3 전차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K2 전차 운용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한국 기술 개발에 폴란드가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K3 전차와 관련해 2020 아덱스에서 미래형 전차 컨셉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략적인 개발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120mm 활강포가 전열화학포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요.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발사되는 전열화학포는 기존 재래식 포탄의 익숙한 병력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하는 포탄에 휩싸이면 뇌과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포탄을 발생하는 구조로 기존 화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주포입니다. 일각에서는 레일건을 아예 주포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문을 제시했으나 막대한 양의 전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파괴력 면에서 레일건보다 전열화포가 더 강하다는 점이 밝혀져 K3에 전열화포가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K3가 무인화 전차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K9 자주포와 여러 기갑 전력을 통해 무인화 가능성과 데이터를 확보해둔 상황인데요. K2 흑표 전차 역시 무인화를 염두에 개발을 진행했으나 여러 제반 사항 때문에 유인 전차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발전한 지금 K3 전차는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장전 시스템 대신 새로운 장전 시스템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전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 K3 후미에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MLRS 다연장 로켓의 개념을 전차에 도입한 것입니다. K3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파워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 역시 다른 전차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력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다른 전차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스텔스 기능은 기본으로 탑재되며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K3가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미래전 요소를 전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전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를 폴란드에서 주겠다고 하면서 폴란드는 한국과 K3 도입까지도 내다보는 사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한때 미군에서 퇴역하는 전차인 M418 패튼 전차를 쓰던 대한민국이 이젠 첨단 K3 전차를 자체 개발하는 순중까지 도달한 것이죠. 최근 차세대 전차 경쟁의 열기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2에선 여러 국가가 최신형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독일 방위사업체 라인메탈은 KF-51 판터를 선보였는데요. 현재 각국의 주력 전차인 밑의 전차포 표준은 120mm인데 독일의 라인메탈은 130mm 포를 장착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지간한 전차를 모두 격파할 수 있는 주포로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51은 드론 대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KF-51 안에 군용 드론 2대를 탑재할 수 있어 드론의 속수무책이었던 전차의 단점을 역으로 드론을 도입하면서 보완한 것입니다. KF-51에 탑재된 드론은 30분 정도 날 수 있으면서 10km 안을 정찰하는 드론과 60km 거리를 최대 60분까지 날면서 정찰 및 공격할 수 있는 배회탄 탑재 드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탑재 공간을 도입했기에 KF-51은 탄약 10발만 실을 수 있어 독일 연방군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 A7V보다는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방어력에서 약점을 보인 것인데요. 화력을 보완하고 드론 단점을 보완한 대신 안정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럽 차세대 전차 개발 컨소시엄인 KNDS는 유럽 추력 전차 MT-2022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MT-2022는 독일 레오파드2 A7V 차체, 프랑스 르클레를 포탑으로 업슨 형식을 취했는데요. 이 전차는 130mm를 선보였던 라인메탈을 뛰어넘는 140mm 주포를 장착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MT를 기반으로 주지상전 투체계를 완성하려는 KNDS는 프랑스 파트너 넥스터가 개발하는 주포로 현 주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경전차 MPF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혁신을 꾀했습니다. 유로사토리 2022는 차세대 전차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강력한 화력과 약점을 보완한 것이 인상적인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K3가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스펙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전차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유일한 약점인 전투 데이터를 폴란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설계상의 난점 역시 해결될 수 있기에 차세대 경쟁에서 한국의 K3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군사협력으로 서로 간의 원원 플랜을 착실하게 받아가는 한국과 폴란드. 한동안 조용했던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대의 훈련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예산 문제로 묻히는 듯 보였으나 최근 외신이 세계 회사에서 입찰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계 회사는 보잉, 사브 아카이, 록히드 마틴,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이며 이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T7A, T50A, M346 마스터로 알려졌습니다. 언급된 기종들은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 차례 부딪힌 경험이 있어 이번 수주전에서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도 T7A와 T50A의 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T50A가 이번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의견도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미 해군은 왜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며 각각의 기종들이 가진 특징과 최근 미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입찰자들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 해군은 맥도널, 더글러스 MC 도널 더글러스 사이 T-45 보스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3개 회사가 입찰 신청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예산 문제로 보류하고 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됐음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로 사용되는 있는 T-45 고스호크는 1992년 최초로 맥도널 더글러스사에서 생산하다가 2007년 마지막 기체를 인도했는데요.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보잉과 합병한 이후 보잉사가 T-45 고스호크의 정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미 해군은 2015년에 T-45 고스호크를 2042년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월부터 미 해군에 인도된 T-45 고스호크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 공급 시스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종사 훈련생들의 훈련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지 보수를 맡은 보잉사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해군은 2023년부터 미 해군 차기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에 있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T7A와 T50A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레오나르도의 M346 마스터의 과거 이력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M346은 2건의 추락 이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두바이 에어쇼의 전시 용도로 참가했던 시기 이때가 귀환 중 걸프만에 추락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2월 16일에는 시험 비행을 실시 중이던 기체 이때가 이탈리아 쿠네오와 사보나 주중간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사출했으나 낙하산이 엉키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초보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종 미숙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조종사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가 불량이라면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 보스호크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 사의 경영상 문제도 많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요. 레오나르도 사의 모체였던 핀 메카니컬 그룹의 경영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뇌물 혐의와 불법적인 자금 유통으로 구속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핀 메카니카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쌓였고 결국 경영난으로 구조조정까지 하는 상황이 왔으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회사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회사 경영에 문제가 많아 갑자기 부도라도 나게 된다면 구입한 기체들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사는 현재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운용 중인 M346은 총 70여 대가 운용 중인데 이는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그 밖에 운용하고 있는 국가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경쟁 중인 기체 중에 우리나라 T50A가 2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 것 비교하면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M346의 스펙도 T50A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M346은 최대 속력 또한 아음속에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초음속 조항을 붙였으면 입찰 시도조차 못할 뻔한 기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T7A 레드호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승리한 바 있고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수주를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이것이 다입니다. 미 공군은 개발도 되지 않은 T7A 레드호크를 선택했다가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잉의 T7A 레드호크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항공기의 치명적인 결함인 윙락 현상 발생으로 양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사의 인도 지연도 문제지만 T7A 레드호크를 해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의 염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해주는 해양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T7A 레드호크의 기체는 매우 가볍지만 함재기로서는 기골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증가를 감수할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다 현재 보잉사가 B737 맥스 사태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의 훈련기 납품 일정도 현재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큰 변수가 될 듯한데요. 보잉사는 현재 입찰을 할 때 저가 입찰을 주도해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며 이것을 민항기 개발 생산 이익에서 만회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77조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이며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민항기의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찰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몇몇 국가에서는 보잉 737 맥스에 대해 이륙금지 명령을 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재고가 남아 경락고로도 수용하지 못해 직원 전용 주차장에도 737 맥스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만 보자면 레오나르도사보다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 공군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 해군은 미 공군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인데요. 현재 성능면에서는 카이의 T50A가 다른 후보 기종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50A는 우선 최고 속력의 초음속을 웃돌고 레이더 운용이 가능하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갖춘 기체입니다.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며 무장 장착과 레이더 기능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에 T50은 많은 파생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장 운용이 가능한 타-50 전술 입문 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T-50B 공중공 예기 등이 있습니다. 이 파생형들은 카탈로그나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해외 각지까지 많은 수가 운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T-50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 무장들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할 FX 사업에서 카이의 T-58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슈가 있었을 만큼 성능은 입증받은 상태이며 이미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에서는 T-50과 FA-50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T-50이 훈련기 후보 기종 중에 유일하게 전투에서 검증을 받은 기체라는 점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T-50의 경공격기형인 FA-50PH가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인데요. 약 5개월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FA-50PH는 총 156회의 비행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624발의 MK-84 범용 폭탄을 적들 머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FA-50PH를 의전용 전투기로 치부했었는데 마라위 전투에서 FA-50PH의 활약을 보자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분쟁지역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위 전투는 T-50의 성능을 검증하는 사례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T-50이 사독 후회는 하지 않을 보증수표 같은 항공기가 됐습니다. T-50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면에서 가장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훈련기이지만 그 스펙이 웬만한 전투기 급이라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이 성능이냐 가격이냐 하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미 해군이 예산난을 겪고 있어 T7A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반대로 T50A의 우위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T50을 사용 중인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T50은 한마디로 T50을 한 대도 안 산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산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용 중인 국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차로 16대 T-50의 경공격기 버전을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6대 T-50I 전술입문 훈련기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태국은 총 3차례에 걸쳐 T-50을 도입했는데요. 1차에 4대를 먼저 운영하다가 우수한 성능에 빠져 2차에서 8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태국 공군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2대를 더 구매해 T-50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미 해군 훈련기이면 항공모함 함재기일 텐데 과연 타이가 함재기를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미 해군 훈련기의 소요 사양은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항공모함 이착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별도의 함재기형 훈련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과 카이는 필요하다면 T-50 함재 개량형도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50이 선정된다면 수십조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일 정도로 방어에 치중한 이스라엘, 메르카바.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도 필요한 전차일까요? 확실한 건 메르카바에도 단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체계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등 다양한 성능에서 팔각형을 그릴 때 가장 이상적인데요. 극단적으로 방어력에 치중한 메르카바는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카바의 설계 사상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이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카바의 가장 큰 단점은 편의성입니다. 이는 무기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에는 근한 자동장 전장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가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반면 메르카바는 탄약수까지 4명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메르카바 NK3부터는 반자동 장전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종이 자동으로 골라졌지만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탄약수가 탄의 종류까지 직접 골라 장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 전차의 자동장전장치가 필수라는 말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여전히 수동장전장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장전장치의 유무는 전투 지속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에이브람스의 경우 숙련된 병사를 기준으로 7초 일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당 8, 9발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차 교범 기준이고 숙련도에 따라 장전 속도도 천차만별입니다. 더군다나 전투가 길어질수록 탄약수의 전투 피로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2의 경우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면서 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장전이 가능하며 기계인 만큼 지칠 일도 없습니다. 또 중량도 문제인데요. 메르카바 NK4는 전장 9m, 전폭 3.7m, 전고 2.6m로 K2와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K2의 전투 중량이 56톤에 불과한 데 비해 메르카바 NK4의 중량은 무려 6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영국의 챌린저를 제외하면 주력전차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메르카바 NK4에 이르러서야 K2와 마찬가지로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 시속 67km가 가능해졌습니다. K2가 시속 70km는 너끈히 돌파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인데요. 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을 차체 전면에 배치하면서 조종수의 위치가 굉장히 후방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메르카바 NK4는 조종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메르카바에 특이할 정도로 심한 방어력 집착과 대전차 미사일, 박격도까지 탑재한 무장은 시가전이 잦은 이스라엘군의 전장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동력이나 편의성을 희생하더라도 괜찮았던 건데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전장 환경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방산시장에서 12위권에 머무르는 이스라엘이지만 메르카바 수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특수한 환경에만 목적을 맞춘 전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승무원의 생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차보다 의적 자원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의 넓이는 고작 22,14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전라도와 거의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또 2021년 기준 인구수는 936만 명을 조금 넘는데요. 이 정도면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 966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자원 빈국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두 국가 모두 작은 나라로서 자원은 부족하나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력 성장으로 이러한 제한을 능가할 만큼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사람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교리상 가장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의 대국들과 육지로 연결된 채 몇십 배의 인구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려면 당연하게까지 한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인들은 2000여 년 전부터 바빌론, 이집트, 마케도니아, 로마로부터 압제를 겪었고 그 후로는 아랍과 오토만 그리고 영국에 속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좋기 50배에 달하는 적대국 인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국가안보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는 대응의 자유와 최대의 군사력 확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보복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함과 동시에 확증 타결력이 동원된 타격으로 적의 공격 의지를 상실케 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추적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고 일본까지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열강으로부터 억압을 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가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억제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질 좋은 공격 역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진 못하더라도 적성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그에 마땅한 힘을 보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절대적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명중시 사상과 억제력 보유를 위한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적인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여전히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림자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는 이란을 은밀하게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는 선전포고 없는 비공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림자 전쟁은 이란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순간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중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실제적 무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 등의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순도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며 시리아와 레바논에 포진한 친이란 세력들을 활용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려는 벼랑 끝 전술을 자행하며 감정적으로 치닫는 한 중동 지역 곳곳에서 축적된 이 분쟁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전면전 시나리오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론 이런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는 표현은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때부터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처럼 무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강력한 대응 태세만이 전쟁을 억제해왔는데요. 폭풍전야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극단적인 수준의 준비만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